네, 지금부터는 8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8월 7일 월요일은 이제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제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8월 8일 이제 중국에서는 7월 달 이제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 9일은 중국에서 7월 달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의 디즈니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8월 10일은 이제 미국에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MSCI가 이제 분기 리뷰를 해서 거기 편출입 종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중국 지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중국의 수출입 동향. 요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중국이 수입도 늘고 수출도 늘면 좋거든요. 동시에 늘어나면 좋은 게 수입이 늘어나야 또 한국이나 미국에 수입을 하는구나. 예. 그럼 경기가 좀 살아나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 또 수출 중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미국 쪽입니다. 예. 요새 미국 수출이 계속 줄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미 수출. 대미 수출.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구조적인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번 그 화요일날 발표될 중국의 수출 데이터를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물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사실 물가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소비자는 0%. 예.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였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고물가 시대에 물론 물가 낮은 게 좋은데 지금 중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물가가 지금 오히려 오르는 게 호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물가가 반전할지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디즈니가 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디즈니는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나 드라마 제작사에 좀 영향을 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드라마 제작 줄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그동안. 근데 디즈니가 이번에 그 IR에서 또 계속 이걸 줄이는 쪽으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할 거니까 드라마 제작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소비자, 옛날만큼의 중요성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가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SCI 분기 리뷰인데 여기에 아마 에코프로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월 31일 날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1일 새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금요일 새벽이요. 그래서 그때 편입되는 기업 또 편출되는 기업 이렇게 나눠서 발표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3%였는데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호재, 악재를 이제 딱 나누는 어떤 그 선 어느 정도로 보는가요? 일단 아직은 예상치는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아마 중반 정도 가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6월이 3%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7월은 약간의 그래도 6월보다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가도 조금 올라온 상태고 해서 그래서 아마 3% 초반에서 중반 정도 있죠. 3.5. 요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3.5를 넘어서 6, 7이나 이렇게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영향은 좀 줄 것 같아요. 물가 이게 또 다시 또 가파르게 반등하네. 이럴 수 있는데 다만 그 3.5 안쪽 있잖아요. 이쪽으로만 된다면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7월보단 좀 8월 물가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국제유가가 지금 82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건 이번 소비자 물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국제유가가 81, 82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사우디가 또 9월까지 자진 감산 더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밀값도 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필 건 어차피 지나간 7월 소비자 물가를 좀 보는 것보다는 일단 에너지하고 그 밀가격 있잖아요. 요 추이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7월 소비자 물가에서 확인할 건 사실 헤드라인보다는요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왜냐하면 근원 물가가 저번 6월부터 꺾이는 게 보였어요. 이게 계속 꺾여준다. 그러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헤드라인보다는 그 근원 그 물가의
그 지표들 뭐 주거비나 예. 이런 것들에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꼭 식품 가격 뺀 나머지 네. 물가를 봐라.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에너지하고 식품값을 좀 봐야 되고 헤드라인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이번엔 근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업황 바닥을 지났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블룸버그가 최근에 3분기 회복 쉽지 않다 이런 신중론을 보도해가지고 뭐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그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진짜 지금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분명한 건 수요는 기대 이하예요. 그건 명백합니다. 아. 수요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여름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재고 줄고 뭐 이러면서 하반기엔 좀 긍정의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근데 수요 쪽은 지금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퀄컴 그 실적에도 나왔지만 모바일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 살면서 모바일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고 있어요. 다만 근데 약간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냐면 수요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언제 좋아질지 그건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낸드를 감산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선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 잘 보시면요.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그 뭐 누가 더 우선이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재고가 고점에서 꺾이면요. 추세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냐면 5월 달에 재고 피크아웃이었다.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수요는 없는데 재고가 꺾였다는 건 공급을 줄였다는 얘기죠. 근데 더 줄인대요. 더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재고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요는 정말 너무 최악인데 이거죠. 시장에서 약간 낙관론은 뭐 여기서 수요가 더 빠지겠냐. 예, 더 나쁘진 않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부양 나오면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겠냐. 근데 분명히 공급은 확 줄여놨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시간 문제다. 이런 의견이고 블룸버그 의견은 이제 그건 아니죠. 블룸버그는 수요에 집중하고 있어요. 수요 안 좋은데 좋아질 리가 있겠냐. 공급 줄여서 한계가 있다. 요게 좀 약간의 좀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 시장 커지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이거 봐라. 하이닉스 이렇게 성장하는 거. 이거 앞으로 매출 비중이 10% 이상 될 거다. 근데 아니다. 이거 비중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네. 물량 기준으로는 사실 1%도 안 돼요. 네. 물량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찻잔 속의 태풍 아니냐. 예. 이렇게 또 약간 폄하하는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약간 혼재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패키징을 이제 수주해가지고 공급한다 이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막 파운드리도 하고 HBM 메모리도 공급하고 또 패키징까지 이른바 턴키 서비스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관심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게 TSMC하고의 경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됩니까? 만약에 이게 되면 TSMC보다 경쟁을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SMC가 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어주죠. 예. 그리고 HBM은 못 만들잖아요. 네. TSMC 메모리를 안 하니까. SK 하이닉스가 주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CPU를 맡기죠. 네. 그럼 이제 TSMC가 만들어서 줘요. 엔비디아한테. 그러면은 HBM은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주문을 넣죠. 예. 그 하이닉스가 이걸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TSMC에 보내요. 네. 보내면 TSMC가 마지막 최종 조립을 해줍니다. 패키징을. 이게 패키징이죠. 예. 요 구조고 근데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이 세 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HBM까지. 네. TSMC HBM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은 턴키 서비스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패키징 경험이 TSMC보다는 좀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엔비디아와 AMD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야, 삼성이 이렇게 다 세 개 해줄 수 있으니까 삼성한테 한번 맡겨보자. 이 주문이 들어와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 준다면 저는 이제 더 유리한 위치에 쓸 수 있다. 예. 다만 근데 뉴스는 나오는데 명확하게 수주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삼성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왜 이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요. TSMC 혼자 하기 버겁거든요, 지금. 부족해요, 공급이. 네. 못 만들어요. 지금 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엔비디아는 이 100을 원하는데 안 나와요, 물량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할 수 있는데 이거 줘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AMD도 있거든요. 네. AMD는 아마 4분기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원래 삼성은 또 AMD랑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저는 시간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 수준 따낼 텐데 네.
언제 따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카 판매가 늘고 또 전기차 전환은 좀 주춤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정도로 뭐 이슈가 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이렇게 뭐 신뢰까지 흔들릴 정도는 아닌데 약간 노이즈는 될 수 있는 게 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잘 팔릴까? 이거를 이제 보시면 그 결국 근본 원인은 전기차 문제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인프라가 아직 안 깔려 있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네. 인프라 말씀이죠. 아무래도 뭐 미국에 뭐 테슬라 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그 슈퍼차저가 많으니까 할 수 있지만 아마 뭐 시청자분도 그러시지만 전기차 타시는 분들 다 만족도가 높대요. 차 자체는. 예.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 충전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약간 그 대안이 뭐죠? 약간 아직 완벽한 전기차 인프라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야, 하이브리드는 둘을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타신 분들 만족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연비도 좋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그만큼 잘 팔린다는 건 전기차에 대한 그 결국엔 인프라, 예. 이 부분에 대한 시간 문제. 요것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하는 업체라든가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조금 물론 이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뉴스긴 해요. 근데 이 자체가 뭐 결국에 방향성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 예. 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가 돈 많이 번 것도요. 사실 하이브리드 잘 팔잖아요. 예. 도요타가 이번에 10조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결국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최강자고.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 시장은 하이브리드 판매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밸류를 잘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 아무리 많이 팔아도 결국 전기차거든요. 2차 전지에게는 좀 노이즈가 될 수 있겠죠. 약간의 노이즈인데 근데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닌데 요새 그래서 좀 데이터 실제 보시면 전기차 재고가 좀 많대요. 예. 재고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안 팔리는 거죠. 가격을 이제 인하하는 게 그런 예.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중화 가려면요. 근데 어느 기기나 다 똑같아요. 대중화 가려면 가격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략은 잘못된 전략은 아니에요. 네. 모든 기기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숙제는 뭐냐면은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숙제가 뭐냐면 싸게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거, 요 역량, 요게 필요하고. 근데 좋은 점 많이 팔리니까 오히려 또 반대급부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는 이제 경쟁이 펼쳐지죠. 그래서 현대차의 숙제가 뭐냐면 고가 차 잘 만들잖아요. 네. 저가 전기차도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요게 지금 현대차의 좀 숙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놓고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높였더라고요. 심지어 90만 네. 원까지도 높인 회사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외국의 증권사는 이거 뭐 급락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반대 보고서가 나온 셈인데 왜 이렇게 서로 정반대가 될까요? 저는 여기서는 물론 이제 국내 증권사들 막 90만 원이 타당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근데 저는 외국계 의견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제가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포스코가 지금 사실 뭐 예전보다 비싸죠.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봐야 될 건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왜 보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포스코가 옛날에 철강만 할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시가총액이 그래도 20에서 25조는 받았거든요. 네. 그때 그냥 철강만 할 때도. 근데 지금 포스코가 시총이 50조 좀 안 되거든요. 그럼 2배 올랐죠. 네. 그러면 이 리튬 가치가 20에서 25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앨버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미국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리튬 회사. 여기는 리튬만 하거든요. 이 회사 시총이 31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건 스탠리 뭐라고 했냐면 생산을 지금 이미 시작해서 리튬으로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시총이 31조인데 포스코가 50조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철강 가치를 없애버렸냐 이거. 제 의견은 예. 여기 그럼 나머지 철강 25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철강 25조인데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볼게요. 알버말이 이미 생산을 했으니까 그냥 절반 할인해 줄게요. 그냥. 예. 그러면 16조 정도 나오겠죠. 예. 16조면 여기다 25조 더하면 41조 정도 돼요. 예. 이게 뭐 적정할 수 아닐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럼 41조 정도면은 지금 주가에서 한 15% 정도 빠지는 정도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의 이 계산 자체가 좀 너무 이
기본적으로 포스코의 철강 가치까지 그냥 무시해버린 그런 수치 아닌가. 그리고 알버말처럼 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아까 제가 31조에서 절반 하면은 한 16조 된다고 했는데 이게 16조 말고도 31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의 역할이 뭐냐면 그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리튬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 가지 마라. 중국 밸류체인 빼라. 이건데 아시아에서 중국 거 대체할 회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강봉 리튬이나 이런 중국 계 말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포스코밖에는 지금 잘 떠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싸냐 비싸냐 떠나서 이번에 시총 50조 갔잖아요. 예. 그 50조 간 거 자체가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건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물론 이제 너무 막 개인들이 또 많이 사셔가지고 단기에 급등한 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모건 스탠리의 좀 계산은 조금 이 철강 부분은 아예 통째로 뺐다. 요거를 좀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글로벌 리튬 기업들 31조인데 왜 50조냐 이거죠. 아. 예. 근데 여기에 20조를 25조 주면 한 55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이 철강 부분을 좀 너무 과소평가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바뀌면서 2차 전지 양극재로 쏠렸던 이제 수급이 좀 완화되고 다른 업종으로도까지 좀 확산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이 2차 전지 양극재의 그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성장 이게 지금 다시 다른 업종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다고 할 때 좀 주목이 되는 업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아직은 2차 전지를 그러니까 대체해서 막 이렇게 개인들의 막 쏠림을 일으킬 그건 나오긴 좀 아직은 어렵고 다만 그 후보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건 그 후보주는 AI 쪽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새로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새로운 거였고 근데 반드시 다가올 미래였죠. 그러니까 왜 전기차 왜 갔냐면 결국 다가올 미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단 1등이어야 됩니다. 예. 되도록이면 우리 한국이 1등이거나 2등이거나 아니면 1등 국가를 대체하든가 그게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 전방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고요. 당연히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후보군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AI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근데 AI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지금 뭐 대중화된 건 아니니까. 근데 챗 GPT도 있고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점점 AI가 우리 일상에 들어올 것 같아요. 주변에 로봇도 있고 AI가 사실 챗 GPT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로봇도 AI고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도 AI고 그러니까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중에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반도체죠. AI용 예, 반도체. 예. 예. 거기서 결국엔 한 번에 그런 큰 사이클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랑 비슷하게 본다면. 예. 그래서 AI와 관련된 반도체, 뭐 밸류체인. 예. 여기서가 좀 한번 약간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좀 그림은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요즘 소외주도 약간 이제 말할까 온기가 살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외주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는 이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건 바이오 같습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거의 못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죠. 주가도 뭐 반에 반토막 난 기업들도 수두룩하고 또 임상 막 실패해서 안 좋은 이슈들도 많았고 근데 최근 한 1, 2주를 딱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이오 쪽에 일단 기업들 실적들이 좋습니다. 특히 예. 큰 회사들 있죠. 삼성바이오나 유한양행 네. 이런 쪽 좋고 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9월, 10월, 이제 10월 달에 또 세계 종양학회 같은 게 열리거든요. 학회 있으니까. 네. 이런 모멘텀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급도 완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땐 바이오 업종 좀 당분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네. 아까 이제 제가 AI 말씀드렸지만 AI가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소프트웨어 좀 약하죠.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또 한국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업종도 약간 여기도 비슷해요. 바이오랑 일단 수급이 좀 비어 있고 네. 그래서 한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쪽은 소외받았던 쪽에서 약간 중국향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소비주 예. 완전 여기 안 좋잖아요. 지금 뭐 거의 최악인데 뭐 레저, 예. 뭐 대형 화장품 회사들 이쪽 좀 다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백화점주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이들 업종들도 역시 비슷하게 거의 빈집인데, 여기는 근데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나 기관 쪽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이제 소외받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빈집을 좀 들어가요, 기관들이. 근데 모멘텀이 없으면 못 가는데, 아까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도 네. 뭐 이제 갑자기 또 미국 간다,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약간 미중 갈등이 좀 해소되는 예.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중국 소비 부양 좀 나오잖아요. 어쨌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소외주 가는 데서 이제 이런 섹터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움직이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수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거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김민규, 하인환 연구원님이 이제 매월 자료를 쓰시는데 8월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써주셨고, 제목은 가을 랠리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가을장을 되게 좀 좋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코스피는 2,920까지 목표치를 좀 상당히 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 비중 늘리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점진적으로 높여도 좋을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일단 왜냐하면 주가가 좀 올라오면 퍼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오히려 퍼가요 4월 달에 13.4배였거든요. 지금 11.5배로 떨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지수 올랐는데.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지만 이거보다 이익 추정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가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비싸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2,650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왜 늘려도 괜찮냐면, 랠리가 끝나는 시점을요 알 수가 있대요. 그걸 이제 뭘로 나타냈냐면, 낮은 실업률하고 낮은 물가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저물가인데 경기가 좋아요. 뭐 골디락스죠, 한마디로. 좋은데, 근데 저물가 시대에는 실업률이 왕이래요. 저물가 시대에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가보다 경기가. 그 실업률이 올라가면 증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로 이 물가 지표가 워낙 또 중요하다 보니까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실업률보다. 네.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랠리가 나왔던 경우가 오히려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물가 시기냐 고물가 시기냐에 따라 좀 약간 다른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국채 금리로 고점을 잡아내면 된대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8 정도 나올 거예요. 미국 말씀이죠? 네, 미국이죠. 네, 미국으로 잡는 건데, 이거를 5% 초반 정도를 만약에 넘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땐 조심을 해야 된대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대요. 시장이 고물가 시대에 좋았는데 국채 금리가 임계점 넘어가니까 증시가 부러져 버렸대요. 근데 그거를 집어준 게 5%, 2년물입니다. 2년물 5% 초반 정도. 네. 요게 근데 KB에서는 이걸 5% 추세적으로 넘는 거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다. 네. 내년 하반기는 물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5%를 추세적으로 좀 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룸도 남아있고 하니까 약간 지수가 올라왔어도 일단 매수를 해도 괜찮다. 다만 요걸 보고 고점을 좀 판단해보자. 그 내용이고, 그래서 업종 전략은 뭐냐면 반도체. 반도체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신규 주문이 좀 늘어난 게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가 요새 유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유 업종, 원자재, 에너지 업종 괜찮은 것 같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산업재 쪽인데, 요새 설비 투자 미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뭐 기업들도 보자는 얘기인데, 하반기에 그래서 좀 관심 테마로는 이 중에서 풍력과 원전을 좀 꼽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 있죠. 로봇주는 조만간 정책 발표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요거랑 인도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요 화학회사 중에 인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왜냐하면 이제 중국보다 인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나눠가지고 한번 하반기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수시로 바뀌는 시장에 잘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증시 일정, 변수들부터 꼼꼼히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